자, 변리사 물리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18년도 55회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꼼꼼히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그림과 같이 밀도가 균일하며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 칠판이 XY 평면에 놓여 있다. 이 철판 면적의 4분의 1인 A 부분을 잘라냈을 때 남아있는 B 부분의 질량 중심의 좌표는 얼마인가 해서 질량 중심의 좌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이렇죠. 사각형 철판이 있었는데 A 부분을 잘라냈대요. 그러면 A 부분은 빈 공간이 되겠죠. 그럴 때 남아있는 부분의 질량 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제일 첫 번째,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부피를 가진 물체의 질량 중심은, 질량 중심,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는 대표점이다. 그래서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았고요. 질량 중심은 물체의 운동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물리량이라서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부피를 가진 물체는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여있는 전물체로 바꾸어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피를 가진 이런 물체가 있으면 질량 중심이 있고 전체 질량이 m이면 얘를 질량 중심 위치에 질량을 뭉쳐서 놓아서 전물체로 생각하면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이 질량 중심 개념이다.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빈 공간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질량 중심을 구하라고 했는데 한 번에 구할 수는 없고 이제 이 물체를 이제 조각을 내서 한번 분석해서 구해 봅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요 B 부분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생각을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요 부분을 생각하면 이 부분의 질량 중심은 정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의 질량 중심은 정 가운데일 것이다. 해놓고 요거를 전물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좌표는 2, 6이 되고 전물체로 바꾸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좌표는 2, 6에다가 전물체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얘는 끝났고 이 부분도 사각형을 선택해서 이 사각형의 질량 중심은 대칭성에 의해서 정 가운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의 질량 중심을 정 가운데로 잡고 그 다음에 대칭성에 의해서 정 가운데인데 위치는 6, 6이 되겠죠. 그래서 6, 6에 질량 m을 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사각형을 잡고 요것의 질량 중심은 정 가운데. 그러면 좌표축은 6, 2가 되겠죠. 그래서 좌표축을 6, 2로 잡아서 질량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꺾어진 기역자 모양의 철판을 각 부분별로 점질량으로 이렇게 바꿔서 전물체 3개로 바꿔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질량 중심의 개념이죠. 그러면 전물체 3개가 있을 때 이 3개를 뭉쳐서 또 전체 질량 중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를 뭉쳐서 전체 질량 중심을 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질량 중심의 좌표는 x, y가 된다.
이렇게 놓고 요 xy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량중심 공식은 유도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냥 질량중심 공식을 빠르게 적어보면 질량중심 공식 x는 전체 질량분의 m1, m2 전체 질량분의 m1, x1 더하기 m2, x2로 구해주면 된다. 이것이 이제 질량중심 공식이니까 이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질량중심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유도 과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카페에다가 증명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이니까 이 공식을 암기하시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질량중심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공식하고 연결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이쪽으로 좀 옮기고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X축의 좌표는 X라고 적고요. X축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질량이 M이니까 여기다가 M 더하기 M이라고 요 아래쪽 공식을 그대로 줬고요. 그 다음에 M1, X1 얘를 1번이라고 하면 M1, X1 2죠. 그래서 N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M2, X2 얘라고 하면 M2 요거 M2, X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6이 될 것이고 더하기 세 번째도 M이 6 위치에 있다. 그래서 M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3M분의 14M이 돼서 약분 해주시면 3분의 14 해서 X축 질량중심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싹 갖고 와서 이제 Y축 질량중심도 한번 구해보면 똑같이 여기다가 Y는 이렇게 적고 전체 질량은 다 더해주면 되니까 M을 다 더해서 여기다가 M 더하기 M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N 곱하기 첫 번째 위치 이번에는 Y니까 Y축 위치를 적으면 얘인데 Y축 위치는 6이죠. 6 그래서 M6 더하기 두 번째 얘 Y축 위치는 6이죠. 그래서 M6 더하기 Y축 위치는 2죠. M이라고 이 공식을 그림에다 적용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도 정리하면 3M분의 14M이 돼서 약분해 주시면 3분의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중심 공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에다 정확하게 좌표를 대입하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답은 X축 질량중심의 좌표는 3분의 14, Y축 좌표는 3분의 14.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3분의 14, 3분의 14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량중심은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대표점. 요거 개념만 확실히 알고 요 풀이 과정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푼다. 요걸 생각하시면서 풀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읽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진공인 3차원 공간에
지점에 각각 플러스 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3Q의 전하가 놓여 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자, 질문은 중심이 원점에 있고 한 변의 길이가 3a인 정육면체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R자 전기선속은 이렇게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밑줄 중심이 원점에 있고 한 변의 길이가 3a인 정육면체 가우스면을 그려서 정육면체 강조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3a 강조 가우스면을 그려서 R자 전기선속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우스 법칙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 문제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설명은 바로 가우스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가우스면을 정해줬죠. 그러면 정해진 가우스면을 이용해서 이제 가우스면을 이용해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R자 전기선속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R자 전기선속을 구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면 90% 이상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풀이하면 된다.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분석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 그림인데 자, 정육면체 가우스면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3a래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좌표축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 이 얘기죠. 여기가 요 원점이 정육면체 중간에 있다고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중간을 그린 다음에 여기가 Y축이죠. Y축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Y축을 쓱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Y축.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Y축이죠. 이렇게 해서 Y축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3a니까 여기가 원점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a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이 있는 곳의 위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점 찍고 여기는 1.5a 위치가 된다. 그래서 1.5a라고 여기다 표시를 한 다음에요. 그러면 전하는 어디 있는가 하면 전하는 마이너스 q는 a 지점에 있죠. 그러면 여기쯤 있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전하는 A 위치에 마이너스 Q가 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가우스면을 이렇게 육면체로 잡고 요 면의 위치가 1.5A라면 A 위치에 있는 전하는 가우스면 안에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게 1번. 그 다음에 여기다가 Z축도 잡아서 여기서부터 Z축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는 Z축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걸 그대로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위치는 또 한 변이니까 1에서부터 3a가 한 변의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1.5a 위치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2a에 있는 마이너스 3q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시고 2a 위치에 있는 마이너스 3q는 가우스면 바깥에 있는 전하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에는 5q가 있었다. 여기다가 플러스 5q는 원점에 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x축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x축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x축을 그려주시고 일단 x라고 표시하시고 요 점은 마찬가지로
1.5a 점이 될 것이고, 그렇죠?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a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5a가 될 것이고, a 위치에는 마이너스 q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a 위치로 표시하시고 마이너스 q가 있다 라고 표시하시면 가우스면 안에 마이너스 q가 하나 더 들어간 것이죠. 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좌표축에 있는 전하를 가우스면을 그린 다음에 가우스면 안에 있는 전하와 바깥에 있는 전하를 이렇게 구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자, 그러시면 이거를 미리 좀 더 자세하게 그려봤어요. 좀 보기 좋게. 그래서 정육면체 가우스면은 패곡면으로 그리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3a인 가우스면을 그리면 이 가우스면 안에 있는 전하는 마이너스 q 플러스 5q 마이너스 q가 되고 마이너스 3q는 가우스면 바깥에 있는 전하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패곡면 내부의 전하를 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우스 법칙 여기다가 가우스 법칙이 뭐냐? 그러면 가우스 법칙은 전기손속을 계산하는 공식인데 전기손속 파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손속 파이는 전기장 곱하기 패곡면을 계산하는 것이고 얘는 Q 나누기 입실론 제곱인데 얘는 2n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n이 무슨 뜻인가 하면 패곡면 내부의 전하만 계산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패곡면, C는 패곡면을 의미하죠. 패곡면 내부의 전하만 계산하자. 패곡면 내부의 전하만 계산하자. 그래서 2n은 내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뭔가 하면 가우스 법칙은 전기손속을 계산할 때는 이거를 계산하거나 이쪽을 계산하면 되는데 요 Q를 계산할 때는 패곡면 내부의 전하만 계산하자. 이 뜻이죠.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적었으니까 여기서 전기손속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손속은 입실론 제로는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곡면 내부 전하 마이너스 Q 플러스 5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3Q는 패곡면 외부니까 얘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얘는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사용할 전하들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Q 플러스 5Q 마이너스 Q가 돼서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플러스 3Q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전기손속은 요거는 생략하고 요걸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요것이 답이다. 이렇게 간단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출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출문제가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꼼꼼히 읽고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입자 A와 B가 균일한 자기장 안에서 반지름이 각각 R, 2R인 원운동을 하고 있다. A와 B의 전하량, 질량, 회전 주기는 모두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A와 B의 전하량, 질량, 회전 주기는 모두 같다에다 밑줄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전하가 있대요. 그러면 이 입자는 전하량이 있으니까 전하겠죠. 그리고 전하가 자기장 안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가 전하라고 적고 전하가 균일한 자기장 안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 현상을 그린 그림이 이것이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얘가 플러스 전하라면,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Q가 이렇게 반시계로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여기는 X자기장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X자기장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원운동하고 있다. 반시계 방향으로 원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 현상을 나타내는 공식을 한번 적고 풀이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임의로 한번 그려보았어요. 얘가 만약에 플러스 전하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원운동하고 있다. 얘가 플러스 전하라고 내가 임의로 가정을 했고 반시계 방향으로 원운동하고 있으니까 자기장은 X자기장이라고 기본 원리를 여기다 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가지고 공식을 적으면서 한번 분석하면 이것이죠. 이런 현상을 자기력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자기력 현상 중에서 앞에 있는 현상은 이거죠. 전하가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현상이고, 이 자기력 현상에서 구심력 역할은 자기력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구심력 대신에 자기력이라고 적어주시고 원운동 한다는 n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라고 적어주면 구심력인 자기력을 받아서 원운동 한다는 식이 완성이 됐고, 이 공식이 바로 이 현상을 나타내는 물리학적 공식은 이것이다 라고 현상을 표현하는 식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물리는 현상을 표현하는 식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 VV 약분이 되고, 그러므로 반지름 R은 MV 나누기 QB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유도가 돼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이론 시간에 배우신 거고, 얘는 사실 이 문제 풀 때 필요 없는 지식이고, 그렇죠? 이 문제 풀 때 필요 없는 지식이고, 자기력 현상 문제가 나왔다면 이 공식을 바로 적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유도된 것이다를 한번 보여주었고, 자기력 현상 문제는 바로 이 공식을 쓸 수 있도록, 얘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필수적으로 공식으로 외우자. 그래서 자기력 현상 공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해주신 다음에 얘가 공식, 필수적으로 암기하자. 이렇게 강조를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 그 다음에 질문은 이거죠. A와 B의 두 브로이 물질파 파장을 각각 람다 A, 람다 B라고 할 때 람다 A 나누기 람다 B는, 그래서 질문이 드브로이 파장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질문이죠. 그러면 자기력 현상 공식 적었으니까 두 번째는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 공식을 적어주시면 물질파 파장 람다는 AC 나누기 MV죠. 자 해서 공식 두 개를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식이니까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요. 두 개를 엮기 위해서 여기서 얘를 MV는 R 곱하기 QB, 뭐 쉽죠? 넘겨주면 되니까. MV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물질파 파장은 람다는 H 나누기 RQB이다. 이렇게 가볍게 두 공식이 합쳐지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놓고 풀어봅시다. 자, 이거 보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질문이 이거죠. A, B의 드보로이 물질파 파장을 각각 람다 A, 람다 B라고 할 때 두 개의 나눗셈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동일한 것은 여기서 H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자기장을 같이 써요. 그러면 자기장도 동일할 것이고 문제에서 전하량이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하량도 같다면 문제에서 전하량도 같다면 마지막으로 반지름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1대 2니까 물질파의 파장도 1대 거꾸로니까 2대 1이죠. 2대 1이다. 그리고 여기는 A의 물질파 파장, B의 물질파의 파장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람다 나누기 람다 A는 옆에다가 그러므로 람다 A 나누기 람다 B는 몇 대 몇인가 하면 A 대 B는 2대 1이다. 이렇게 해서 2대 1이니까 전체적으로 2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 문제는 한번 강조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이런 식의 자기장 안에서 플러스 전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또는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죠. 점자기장이라면 이런 자기력 현상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유도해도 되지만은 이 공식을 암기하셔서 이 공식을 바로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운동량이 들어가고 나누기 큐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력 현상의 반지름 R을 반드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몇 번씩 강조를 해봤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천천히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반감기가 1.41 곱하기 10의 10년인 TH가 X번의 알파 분계와 Y번의 베타 마이너스 베타 분계를 거치는 자연 방사성 분계를 통해 안정한 최종 생성물인 PB가 되었다. 이때 X 더하기 Y 값은? 자, 질문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밑줄. 첫 번째, X번의 알파 분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서 알파 입자가 나오는 것을 알파 분계라고 하죠. 그러면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니까 4이 헬륨이라고 적어주시면 알파 입자를 적은 것이죠. 그 다음에 Y번의 베타 마이너스 분계.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베타 마이너스 분계라고 밑줄을 그시고 베타 마이너스 분계는 전자죠, 전자. 전자는 질량수는 없고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분계는 마이너스 전자이다. 전하량은 1개, 질량수는 없는 것이 여기서부터 방출돼서 최종적으로 PB가 되었다. 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TH가 납이 되었다. 이거를 식으로 적은 다음에 X와 Y를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면 식으로 간단히 적어봅시다. 23290TH. 그래서 23290TH가 그 다음에 X번에 4이 헬륨하고 더하기 Y번에 0-1인 전자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08, 8이
PB가 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분석하래요. 그러면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리는 1번 질량수 보존이죠. 이렇게 질량수 보존. 그러면 질량수 보존은 이게 질량수니까 2, 3, 2는 얘네들하고 같다. 그래서 질량수 보존을 이용해서 2, 3, 2는 4개의 x. 그렇죠? x번에 얘가 나왔으니까 4개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질량수가 없는 게 y번 됐으니까 그냥 0이죠. 더하기 208. 208. 요게 이제 질량수 보존으로 나온 식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넘겨주시면 얘하고 얘 약분하면 24는 4x, x는 6이다. 해서 질량수 보존으로 x는 6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전화량 보존이죠. 자, 전화량 보존은 얘가 원자 번호이기도 하고 전화량이기도 하죠. 그래서 얘하고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니까 90은 두 번의 x, 그렇죠? x가 두 번, 마이너스 1이 y번,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82라고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전화량 보존이 되겠죠. 그러면 넘기면 8이죠. 그래서 8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없어졌고 x가 6이니까 12 마이너스 y. 그러므로 y는 4이다. 이렇게 해서 x하고 y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x 더하기 y니까 둘이 합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x 더하기 y의 값은 10이다. 해서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유명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카이스트 입학시험 문제로도 한번 출제된 유명한 문제고 웬만한 참고서에는 다 들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복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봅시다. 자, 5번 문제. 자, 읽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물의 상도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점 P는 물의 삼중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은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물의 삼중점은 약 0도씨이다. 얘는 지식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으로 암기. 이렇게. 그러면 삼중점이 뭔가 하면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고체 상태죠. 그리고 여기는 액체 상태고 이건 기체 상태인데 삼중점은 요 세 상태가 같이 섞여 있는 점을 삼중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질은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한다. 그것을 삼중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문제에서 삼중점은 0도씨라고 했으니까 물의 삼중점은 0도씨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여기가 몇 도지? 0도씨.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 등압 가열 과정을 통해 상태 A에 있던 얼음이 P를 지나서 상태 B가 될 때 공급되는 열량에 따른 물의 온도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열량 Q에 따른 온도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그리고 물질은 물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과정은 등압이고 열을 가했으니까 등압 가열 과정을 통해서 A에 있던 상태가 B가 되었대요.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됐죠. 이쪽이 압력축인데 A에 있던 물질이 등압이니까 쭉 옆으로 가서 삼중점을 지나서 바로 B 상태가 됐는데 기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물이니까 고체일 때는 얼음인 상태였다가 기체일 때는 수증기가 된 것이고 과정은 얼음에서 쭉 가다가 그렇죠? 얼음에서 쭉 가다가 온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중점을 지난 다음에 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삼중점을 지나서 수증기에서 온도가 쭉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열량과 온도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서 이쪽은 온도고 이쪽은 열을 포함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답을 찾아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거죠. 첫 번째는 만약에 얼음에서 얼음으로 간다. 그러면 상태가 일정하죠. 근데 열을 받으면 온도만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분석하면 상태는 동일한 상태에서 같은 물질이죠. 온도만 바뀐다. 그러면 이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학적 공식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얻은 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질의 비열은 그대로 질량도 그대로 열을 받으면 온도만 바뀌는데 얘하고 정확히 정비례식이죠. 그래서 열을 받으면 온도가 비례한다. 그리고 얘는 일정하니까 1대1로 비례하니까 정비례. 그리고 정비례니까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 그래서 같은 물질일 때는, 같은 상태일 때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증가하고 직선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되고 온도가 이렇게 바뀌는 게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 얼음에서 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증기가 맞는데 그냥 얼음에서 물로 상태가 바뀔 때는 상태가 바뀌는 거 대신에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상태 변화일 때는 온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얻은 열이 상태 변화에 그대로 사용된다. 그래서 온도가 못 올라가고 온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아래쪽이 열이죠. 그리고 위쪽이 온도인데 제일 처음에 얼음부터 시작하죠. 이제 문제에서 얼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상태 변화를 거쳐서 수증기에서 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얼음에서 얼음으로 바뀌면서 열을 받았으면은 온도만 올라가고 직선 그래프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간다. 정비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얼음에서 수증기로 바뀔 때는 온도는 일정하고 얻은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 쓰인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증기가 되면은 계속 수증기인 상태니까 상태는 동일하고 열을 받으면 온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태 변화는 한 번밖에 안 발생했으니까 온도가 일정한 쪽이 한 번만 발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상태가 동일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답을 찾으면 얘는 상태 변화가 2번이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여기도 상태 변화가 2번이죠.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삼중점은 100도씨가 아니라 0도씨니까 상태 변화는 0도씨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곡선으로 바뀌는 것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고요. 4번을 보고 다시 정확히 하면은 여기가 삼중점이라서 상태 변화가 여기서 발생하고, 그래서 0도씨는 삼중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얼음이었죠. 그래서 얼음일 때 열을 받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상태 변화를 거쳐서 여기는 수증기죠. 수증기일 때 열을 받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일단은 물의 삼중점이 0도씨라는 거를 반드시 지식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쉽지만은 기본적인 아이디어. 같은 물질일 때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증가하는데 정비례 그래프, 직선 그래프로 온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태가 바뀌는데 열이 사용된다. 이거를 변환열이라고 하죠. 변환열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